성탄절날 즐거운 나라 퍼니랜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덤77 사업에 들어오신 분들로서 대한민국 1%에 해당하시고, 아니 지구촌의 1%에 해당하는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경천동지 8번째 시간인데,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은 있지만 우리가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그 중에서도 코인 사업에 종사를 하는데, 과연 코인이 뭐냐, 쿠폰이 뭐냐, 화폐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인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워크샵 때 페이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워크샵 강의를 들으셔야 코인과 쿠폰이, 페이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시대를 변화의 시대라고 그러죠. 크게 인류학적으로 보면 호모사피엔스에서 포노사피엔스로 넘어가는 변화를 겪고 있고요. 화폐로 보면은 실질 화폐, 동전과 지폐에서 사이버머니로 가는, 물론 비트코인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자페이나 전자코인이나 사이버머니나 여러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이버머니로 가겠죠. 먼저 사이버머니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아날로그와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느냐면, 여러분 실제 모습은 아날로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홀로그램 모습은 디지털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빠르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종전에 있던 초침이 가는 시계를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라고 하고, 전자 자판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시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자동차 메다 게이지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죠.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변화를 거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변화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심하면 공포까지도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회로 다가오죠. 아무한테나 기회로 오는 것은 아니고, 준비된 자들에게는 기회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엘센트를 준비한다면 이 디지털 시대로 가는 시점에 금융계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혹자들은 위기를 기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라이시스, 위기도 기회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위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변화가 기회로 다가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과 쿠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이 코인은 주화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동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평통보가 이제 코인의 원조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은 우리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이제 코인에 해당하는 거고요. 쿠폰은 다양한 쿠폰들이 있죠. 백화점에서 쓰는 상품권도 쿠폰에 해당하고, 또는 안내장들 중에 약속이니까요, 쿠폰으로 볼 수 있겠죠. 광고지, 카탈로그, 응모권, 할인권, 교환권, 이런 것들이 이제 쿠폰에 해당하고요.
이것은 또 경제적인 용어로 보면 채권이나 공채 또는 이자권, 옛날에 그 영국에서 금운세공이 금보관증을 써주고 이자를 주던 이런 이자권도 전부 쿠폰에 해당합니다. 이것과 이제 맞물려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사항은 유가증권인데요. 유가증권은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화증권 이런 것들도 이제 유가증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쿠폰도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 덤 777에 있는 쿠폰은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쿠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엘센터와 비트코인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엘센터와 비트코인이 전자화폐라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또 탈중앙화했다는 것도 동일하고요. 거기까지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죠. 여기까지는. 근데 애석하게도 비트코인은 탄생돼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이놈을 빗썸이라고 하는 거래소를 만들어서 코인을 사들이고 가격을 조작하고 해서 버블 현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거래소로 들어가서 증권이 되어버린 거죠. 화폐는 거래소로 가요, 안 가요? 화폐가 거래소로 갑니까? 갈 이유가 없죠. 이미 거래소에 갔다는 말은 증권이 됐다.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박물관 코인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덤 777이 금융업을 하면서 과연 코인 시장과 페이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 사업이 어떻게 비전 제시를 하고 전망이 있는 건지 가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코인 시장의 변화를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에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아르메니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등 5개국이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권에 있는 경제권에 있는 국가들이 모인 단체죠. 이 유라시아 연합에서 디지털 통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 결국 전자화폐죠. 우리가 하고 있는 엘센트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러한 시대로 가고 있다. 이것을 지난 12월 22일 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것은 전자화폐, 암호화폐를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죠. 이 러시아 재정부 차관도 이러한 그 유라시아 연합 구성원들이 지지하는 디지털 화폐 발행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러시아 자체에서도 이런 발표가 돼서 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네수엘라인데요. 베네수엘라는 이미 이제 페트로라고 하는 전자화폐를 발행을 해서 이미 러시아에 결제를 했죠. 베네수엘라 페트로라는 전자화폐는 과거에 달러가 금본위제로 금을 보관하고 만들듯이 원유 보유제로 만들었는데 베네수엘라 정부의 주장은 원유 본위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금본위제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금본위제는 달러를 가지고 오면 그 당시 그만큼 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페트로라는 전자화폐를 가지고 가면 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만드는 취지는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에스토니아인데 에스토니아는 그 에스토코인이라고 하는 전자화폐를 발행해서 뭐 ICO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유럽연합에서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죠. 에스토니아가 그 발칸반도에 있는 작은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강원도, 경상도만한 작은 나라예요. 인구도 작고요. 아무튼 이런 나라도 이미 전자화폐를 발행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죠. 이건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리투아니아의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인데요. 이 림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블록체인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운동을 하면 그 전자화폐를 주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로바이스는 에스토니아 전 총리입니다. 에스토니아 전 총리를 림포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리투아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인터넷에서 림포를 치시면, 구글에서 림포를 치시면 림포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투자도 할 수 있고, 운동을 하면 코인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한 이유는 암호화폐의 투자자가 급증했다. 2017년도에 약 500%를 증가했다. 나이지리아 이외에도 그 암호화폐 투자의 주요를 촉구하는 나라는 여러 나라가 있죠. 중국도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거래를 중단하라는 지시도 내리고, 태국 중앙은행도 자국 내 은행들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금융 거래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하고요. 이런 미국과 주로 그 주요 나라들이 다 이 암호화폐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분명히 암호화폐 시대로 가고 있는데 왜 각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할까? 누구를 위해서 할까? 한번 생각해 봄직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각 나라는 나라별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에서 화폐를 발행을 하죠. 그것을 이제 기축통화에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시니어리지에 해당하는 건데, 이 시니어리지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전자화폐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가가 전자화폐를 만들어서 기축통화를 유지할 때까지 좀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할 테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미국도 전자화폐를 만들어 놓고 달러의 기축통화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역시 2018년 3월 2일에 한국은행 총재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암호화폐 헤지펀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립토 펀드 리서치라고 하는 조사기관인데, 올해 출시되는 600개의 그 헤지펀드 가운데 20%라고 되어 있는데 한 30%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미 300여 개로 늘어났고, 이 300여 개로 늘어난, 이것은 이제 예상치였어요, 올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어서 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늘어났고, 암호화폐 헤지펀드 자산이 약 50억. 50억이면 5조가 육박하는 이런 기관이죠. 이러한 암호화폐 조사기관인 그 크립토 펀드 리서치에서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미 이렇게 암호화폐는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의 불안정성과 또는 그 사행심리가 작용을 해서 버블 현상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이런 폭락을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과 14년 거래 곡선과 2017년과 18년 거래 곡선인데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내려가고 있죠. 비트코인의 폭락 원인 중에 하나가 개발자와 채굴자
이 양 진영의 주도권 다툼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개발자의 의도와 채굴자의 의도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 당시에 그 비트코인의 분포하고 채굴 당시의 비트코인의 분포는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채굴업체의 비트메인을 이끄는 그 우지한 대표가 비트코인 캐시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얹어서 하드포크 계획을 밝히면서 비트코인 개발자 진영과 반발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 양진영은 왜 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런 문제로 가는 것인가. 이 양진영은 이 비트코인 하드포크를 두고 이 갈등을 빚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몰락할 수도 있다. 이러한 판단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생성 과정을 보면 비트코인은 여러 사용자, 이를 노드라고 하는데 이런 사용자들이 분산된 원장을 보유해서 해킹을 차단하고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높이는 암호 기술의 일종이자 새로운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방식이고 P2P 방식이라고 했던 것들이죠. 이런 새로운 블록을 이어 붙일 때 해당 블록 이전 블록의 연산과 맞는 노드들이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드들이 복잡한 수식을 계산해서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고 하며 이런 계산과 합의 과정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네트워크를 구축에 기여한 만큼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생성 과정을 간단히 본 것인데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이런 것들을 여기 오늘 설명할 시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작업의 기여도에 비례해서 코인을 지급하고 이익권을 보장하는 것을 작업 증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개발한 친구를 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저 이름은 좀 가명인 것이 드러났고요. 아무튼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개념이 합리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돈이 된 것이죠. 돈이 된 거죠.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돈이었는데 증권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돈은 증권을 표현하는 거죠. 지금 증권이 되면서 상황이 변하는 거죠. 비트코인의 성격이 변질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들이죠. 비트코인이 100달러를 넘으면서 이제 돈을 벌 목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대형 채굴 사업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킹 등의 목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장악하려면 전체 노드 절반을 넘는 해시파워를 손에 쥐어야 그 합의 과정을 좌우할 수 있는데 중국 채굴업자들은 중앙 처리 장치 CPU 대신에 연산 속도를 높이는 그래픽 처리 장치를 GPU를 활용해서 채굴을 개발하고 수십만 대의 채굴기를 가지면서 막강한 이제 해시파워를 지게 됩니다. 이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비트메인의 대표 우지한 씨죠 지금. 비트코인의 주도적인 채굴업자에게 넘어가면서 이제 민주적인 합의 체계라는 비트코인의 그 개발 철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때는. 최초에 이런 뜻은 아니었는데 다만 비트코인이 절대 보유량 자체는 비트코인 개발자 진영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표싸움으로 인해서 채굴 진영이 개발 진영과 어려운 상황이 직면하게 되죠. 이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이제 우 대표가 채굴기를 대량 판매할 목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내놨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나와서 결국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다는 말은 나눠먹기가 되는 거죠. 주식 분할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그 비트메인이 이제 이 다단계 형태로 이제 우리가 들어왔죠. 저한테 처음에 비트코인 온 게 200원 할 때 왔어요. 200원 할 때. 그때 왔는데
채굴기를 사라고 저한테 권했는데 채굴기가 얼마냐면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굴기를 사면은 돈을 벌겠구나. 그럼 몇 대를 사면 될까? 결국은 채굴기를 많이 사는 사람이 돈을 벌겠구나. 그래서 돈은 없는 사람은 이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은 주식, 전략 주식과 증권거래소에는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채굴기를 판매하는 그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행심으로 가는 거지. 이때는 이미 이제 이게 투기로 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번 그 로저 버는 비트코인.com 대표 등을 우군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면 기존의 비트코인 보유자는 동일한 수만큼 비트코인만큼 비트캐시를 받는 이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 대표를 지지하게 됐던 것이죠. 또 새로운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에 대해서 개발 진영은 하드포크는 블록체인 기술의 철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분리해서 수많은 코인을 만들 수 있다면 비트코인이 가진 정통성과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이제 하드포크는 주식의 액면 분할과 이제 같은 현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이후에 비트코인 골드나 비트코인 뭐 다이아 등 비트코인에서 새로운 암호화폐가 분리돼서 지금 한 100여 종 이상 있는 거죠, 지금. 코인이. 네. 그래서 여기 왔다. 근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수십, 수백 종류로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블록체인 기술의 근본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엘센트와 비트코인이 어떻게 다른가? 엘센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죠. 엘센트를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은 엘센트도 100여 개 중에 코인일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센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왜 제가 오늘 이 장황하게 비트코인의 변화와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냐면 엘센트는 비트코인과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엘센트를 쪼갤 수 있어요? 하드포크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엘센트는 덤777 사이트에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다른 곳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아요. 우리 고유의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 하나로 전 세계를 유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비트코인은 혼자 안 되니까 계속 다른 플랫폼과 연계하고 증권거래소 연계하고 계속 또 다른 시도를 하는 것이죠. 뭐 결국은 같은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1000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 전문가들 자기들 스스로가 $1000면 얼마죠? 우리가 2020년도에 얼마에 공시하죠? 그렇죠? 예. 우리는 비트코인이 $1000 이하로 내려갔을 때 이제 $2000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그 라이트 수석연구원이 사실은 이제 사토시다라고 보는 설이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현재 이 라이트 수석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약 한 5조 원에 달합니다. 일단 현재 시점으로 비트코인 캐시는 그 하드포크의 문제는 개발 진영의 대량 매도 없이는 결국은 체인 분할로 마무리되는 양상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 7월과 비슷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채굴 진영의 비트코인 캐시 이름을 이제 이어갈 것이고요. 개발 진영은 비트코인 캐시에 사토 버전을 붙여서 이제 비트코인
BSV라는 명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것 다 이해될 것이고요. 채굴업계 관계자들은 비트코인 게시를 둘러싼 다툼 문제, 블록체인 기술에서 파워 방식을 그 합의 체제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했다고 하고, 비트코인 관계자들은 스스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버린 셈이죠. 결국 비트코인은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과 비슷한 모양으로 가고 있다. 그래도 아직 비트코인을 쥐고 뭐 잡고 있는 식으로 가는 심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이분은 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1959년 터키에서 태어났는데 현재 뉴욕 대학 교수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믹스 이제 회장이기도 하고 한데, 이분은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비관론자입니다. 그다음에 이 암호화폐의 그 4,800건에 되는 펌프앤덤프 기사를 인용을 해서 암호화폐는 시장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조작이다. 저 말에 저는 긍정도 부정도 안 합니다. 둘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라는 것은 원초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화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화폐가 뭐야? 우리 다큐멘터리 보셨죠? 그래서 화폐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폐는 사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화폐는 사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화폐가 사기라는 점에서는 같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친구는 미 연방은행의 자문위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화폐는 사기라는 것에 대해서. 종이에다 숫자 써서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믿고 그만큼 물자를 내야 되잖아요. 시니어리티 자체가 사기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제 앞에 수업이 안 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맞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폐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화폐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화폐 만능주의,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금융업을 안 할 수 있다? 없다. 안 할 수 없다. 그죠? 해야 된다. 요것도 이제 지난 12월 21일 최근 보도입니다. 이것도. 이 펌프앤덤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장 단순하면서 지난번 폰지처럼 가장 단순하면서 오래된 방법으로 그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래자들과 담합을 해서 가격을 끌어올린 다음에 이득 보고 팔아치우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펌프앤덤프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 전략주들이 하는 짓이죠, 이게 지금. 이것이 비트코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뭐 이더리움, 뭐 리플 다 마찬가지죠. 하여튼 그 유가증권을 가지고 사고 파는 데서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맞다.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비트코인을 설명할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사이버머니로 가는, 우리 실존화폐에서 전자화폐로 가는 길목에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블록체인 방식을 보여줬고, 이런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의 공로가 큽니다. 비트코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엘센트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나와서 자갈밭에 지금 아스팔트를 깔아준 것이죠. 아, 이게 되는 거구나. 비트코인이 2,000달러를 간 게 아니라요, 2만 달러를 넘은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10분의 1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발칙하게도 엘센트 공부를 하겠다고 와서
일반 다단계 회사에 물건 팔러 오신 분처럼 숙박 거달기식으로 공부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루에 잠 3시간 자고 2달을 공부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앞에서 이거 강의한다고 여러분보다 많이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다만 관심을 갖고 보느냐 이 차이지. 저보다 금융 쪽에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이경자 사장 아드님도 국민은행 지점장이시고요. 증권거래에 계신 분도 있고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이버머니 세계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고 창조 사업입니다. 안 와도 되면 안 할 수 있죠. 근데 올 수밖에 없는 트렌드잖아요. 그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기회는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윌리우가 그 뉴욕 거래소, 소위 세계 최대의 거래소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에서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등과 손잡고 이렇게 한다. 왜 이렇게 하겠어요? 엘센트 이거 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할 필요 없잖아 우리는. 얘들은 왜 이걸 하려고 그러죠? 불안하니까. 안 되니까. 버블이 꺼지니까. 다시 한번 살려보고 싶어서. 이 안간힘을 쓰는 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친구가 지금 웃고 있죠? 이게 웃는 게 아니야 지금. 속으로 울고 있어요. 근데 웃는 척 하는 거죠. 2019년에 $10,000가 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넘을 수 있다 그 얘기네, 그죠? 2,700만 원 나가던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는데 2019년에 $10,000를 넘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 넘는다고 안 했어요. 수 있다. 있다고 말했어 그냥. 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련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미 비트코인의 최대 시장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중국? 한국? 역시 박 대표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중국이 맞죠. 그러나 이 미래는요.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미래는요. 정보 싸움이에요. 그리고 속도 싸움이고. 혹자는 대한민국이 빨리빨리로 망한다고 그러는데요.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때문에 세계를 리드할 겁니다. 대한민국 생명이 빨리빨리예요. 아까 우지한 대표 같은 분들은요. 천재. 비트코인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야. 딱 보자마자 사업이 나온 거야. 아, 이거 채굴하면 되겠다. 이제 우리 최영관 소장보다 조금 머리가 나쁜데 아무튼 훌륭한 사람이야. 최영관 소장 정도 됐으면 이제 그 짓 안 했지. 엘센트를 했겠지, 그 양반도.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최영관 소장 만난 건 행운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아요. 제가 그다지 평탄한 생활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학교에 적어둔 시간이 25년이에요. 25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그렇게 편하게 다니진 않았습니다. 고달프게 다녔는데 최영관 소장을 만나면서 새로운 철학이 생겼어요. 제가 그동안 개도국가의 코이카에서 전문가 이름으로 기술자문관으로 원조사업을 다녀봤지만 지금처럼 좋은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우리가 좀 잘 살으니까 먼저 한 경험을 그들한테 주어서 그들도 좀 우리보다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뭐 아시아, 뭐 동티모르 등, 뭐 인도네시아, 기타 개도국에 지원을 해봤는데 이제는요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런 식으로 찌질하게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 흡족하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치사하게 차관져가지고 이자 받아먹을 생각도 없고요. 그냥 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줄 때는 조건 없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엘센트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사람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봅시다. 월가의 전설이랍니다. 이 사람이 펀드 매니저 같은데 이 친구도 이제 결국은 이 현재 이 짧은 랠리가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더는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19년에 회복될 것이다. 같은 말을 했어요. 이 친구도 1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 이 친구들은 비트코인의 다량 보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탈중앙화라고 하는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블록체인 발전에 기여도가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들어가서 이 박물관 코인이 된 점은 굉장히 애석한 부분이죠. 우리 엘센트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한 후발주자로서 월드 사이버 머니로서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사업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